자, 국제개발협력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들 일주 잘 보냈나요? 자,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에 대한 내용은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의 그 세 번째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번째는 이제 1945년 이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 국제개발협력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배웠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70년대까지를 끊어서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국제개발협력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80년대와 90년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국제개발협력 그 세 번째와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원조의 효과성 또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흐름을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봤을 때 우리가 이미 배운 이 8가지의 목표 뭐였죠 여러분들? 새천년 개발 목표였죠. 새천년 개발 목표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자, 2000년대가 되면서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고 2000년도 이후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는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그것이 이제 1996년에 발표된 국제개발 목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상 2000년대가 되면서 발표가 된 새천년 개발 목표는요. 하루아침에 없는 데서 무에서 이유가 창출된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유엔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던 것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전부터 고민하고 목표로 삼아오던 국제개발의 목표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제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빈곤 감소라는 것이죠. 유엔이 오랜 기간 동안 목적을 삼고 목표로 진행되어 온 것이 바로 이제 전 인류의 빈곤 감소인데요. 그것이 2000년대가 되면서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공동의 목표란 무엇입니까? 전 지구촌, 범지구적인 목표로 빈곤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이죠. 또 2000년도 9월에 밀레니엄 정상회의라는 곳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전체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0년도에 유엔의 빈곤 감소를 위한 새천년 개발 목표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 번 복습했고 여러 번 살펴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MDGs의 첫 번째는 바로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우셨을 텐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은 전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들이 정말로 받아야 되는 초등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고요. 세 번째는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입니다. 사실 이 새천년 개발 목표는 수많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개선된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목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그 중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권리 또는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또는 굉장한 기아, 영양실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담은 것이 바로 새천년 개발 목표거든요.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여러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불평등한 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아동 사망률 감소가 네 번째이고요. 다섯 번째는 모성 보건 증진입니다. 여섯 번째는 HIV, 에이즈 또는 말라리아 같은 각종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000년대가 되면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 4천년 개발 목표가 유엔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15년 동안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동의 선언으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들을 계속하게 되었는가? 즉 15년 동안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했는가를 우리가 역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2000년도부터 한 2015년도까지는 이 새천년 개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위한 노력이 지난 15년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섯, 6번의 노력을, 6번의 회의를 시도했습니다. UN 주제로요. 이것이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몬테레이 국제회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로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그 이후 마라케시 선언, 그리고 파리 선언, 그리고 아크라 행동강령, 또 부산 선언까지 다양한 공동의 회의, 합의, 노력들이 이 M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몬테레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몬테레이, 로마, 마라케시, 파리, 아크라, 부산 등 다 도시 이름입니다. 즉 도시에 뭐 정상급들이 모인다든지 정상이 모인다든지 장관들이 모여서 주최한 회의, 그리고 거기서 도출해낸 안건들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각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 정책 수립까지 뭐 이러한 것들이 쭉 5년,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도시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서 달성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몬테레이 국제회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레이 국제회의는요, 몬테레이라는 도시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즉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새천년 개발 목표가 2001년부터 이제 짜잔하고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1년도부터 이제 MDGs가 시작이 되었고, 2002년도, 즉 뭐 한 2년이 지난, 1년 조금 넘게 지난 시점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회의, 사실 우리가 몬테레이 국제회의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UN 개발 재원 국제회의입니다. 보통 UN에서 열리는 회의가 다양한 국가의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회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몬트레이 국제회의, 무슨 아크라 국제회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실상 정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몬트레이 국제회의 정식 명칭은 UN 개발 재원 국제회의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논의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는데, UN에서 주최한 개발 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발에 필요한 돈, 재원은 돈 아닙니까? 돈. 그렇죠? 개발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UN에서 주최했고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름만 봐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를 보면 여러분들,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조의 양적 증대를 약속한 회의입니다. 즉,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8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원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더더욱이 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재원이죠. 원조에 들어가는 돈, 원조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한 회의가 바로 다자기구와, 여기서 말하는 다자기구는 무엇입니까? 국제기구를 얘기합니다. 양자, 다자 우리가 배웠죠. 양자는 국가와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캄보디아에게 원조를 할 경우 양자가 되는 것이고요. 한국이 스리랑카에 원조를 할 경우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 협력, 양자 원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국가에서 국가로 들어가는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자 협력, 다자 원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자는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다자기구, 보통 우리는 국제기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자기구는 유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계은행 또는 지역개발은행 또는 IMF 이런 곳들이 다자기구에 포함이 됩니다. 또는 공여국들이 여러 국가가 모여가지고 컨소시엄, 즉 여러 공동체를 이룬 원조 형태가 있거든요. 그들도 다자협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과 한국이 합쳐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도상국들을 원조한다. 그러면은 다자원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자기구는 국제기구를 표현합니다. 또는 원조, 금융, 국제개발금융기구나 또는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나 이런 모든 기구들이 다 다자기구에 포함이 됩니다. 다자기구와 공여국은 누굽니까? 즉 원조를 집행하는 국가들, 선진국가들이지 않습니까? 다자기구와 공여국 정상들은 국내 재원을 동원한다. 국내 재원은 뭡니까? ODA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국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을 합니다. 국내 재원을 동원할 것, 그리고 국제 재원을 동원할 것. 국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국제기구에 내는 그 분담금으로 마련이 됩니다.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은 누가 냅니까? 그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국가들이 내는 돈이 바로, 재원이 바로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국제 재원을 동원할 것, 그리고 국제무역. 국제무역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 간에 행하여지는 무역인데, 국제무역에서 조달되는 재원들, 국제개발협력에서 조달되는 금액들, 그리고 채무탕감 등 개발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몬트레 합의문에 국가들이 동의하게 돼서 이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국제회의의 합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치울게요. 자, 그러면 몬트레이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회의의 목적을 보면 ODA를 GNI 대비 0.7%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나게 된 국제회의입니다. 이 국제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 목적이 바로 이 개발 재원을 양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늘리겠다? GNI, 국내 총생산 대비 0.7%로 확대시키기. 이 0.7%가 의미하는 이 상징성은 굉장히 큰데요. 유엔에서는 모든 공여국에게 또는 OECD 다크 회원국들에게 ODA의 금액을 GNI 대비 0.7%로 확대시키라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고가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몬트레 국제회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0.7%까지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실행 방안을 각 공여국별로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이제 제안이 나온 게 바로 이제 몬트레 국제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죠.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주로 원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그들의 자원, 재정적인 금액을 들여가지고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또는 복지 향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원조입니다. 그렇죠? 선진국이 그들의 분담금을 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원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선진국 정부 차원에서
ODA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을 원조할 수 있는 것도 또한 ODA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조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런 ODA 또는 원조가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 방향성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파트너십이라는 건 무엇인가? 일단 파트너십의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체 아닙니까? 선진국은 공유를 하는 주체이고 개발도상국은 수혜를 받는 주체이지만 원조에 있어서 그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파트너십이 갖는 의미는요. 그들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평행적인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일방적으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점점 시대가 흐르고 2000년대가 되면서 더 이상 이건 수직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파트너십을 맺고 선진국들은 먼저 조금 더 일찍 개발도상국보다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발전한, 그들이 성장한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행위자이고 개발도상국은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공여를 받는 수혜자인데 그들은 동등하다. 그들은 파트너다라는 개념이 더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몬트레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이런 파트너십이라는 개념, 파트너십이 갖는 의미, 상징성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몬트레 국제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책임 제고 및 국제사회 지원 증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도 두 번째 이 파트너십과 연결돼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여태까지는 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조를 받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역할, 개발도상국의 기능,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부각이 된 게 바로 이제 세천년 개발 목표가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개발도상국의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확고한가,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 발전하겠다는 의지,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조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몬트레이 또는 UN 개발재원국제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의 선정,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선진국 원조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또 퀄리티를 더 향상시키겠다라는 에 대한 합의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국의 개발 관련 정책 우선사항 책정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 및 파트너 국가의 정책에 맞는 원조를 시행하겠다. 즉,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원조금액, 원조 자원이라는 것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와 파트너 국가 정책에 맞는 딱 일치하게 되는 원조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조를 우리가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빈곤 감소 전략 과정을 포함한 파트너십을 접근하도록 하겠다.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선진국, 공여국가, 개도국, 수원국 간의 어떤 파트너십, 공동의 수행 주체가 되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함께 노력하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로 인해서 빈곤을 감소시키겠다라는 전략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상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2000년대 이후에 원조의 흐름,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원조의 효과성입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가 출범된 8가지 목표가 출범된 그 이유, 그리고 이런 국제회의가 계속 열리게 된 이유, 그리고 2010년도부터 쭉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 속에서 바라봤을 때 국제사회가, 국제기구가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 원조의 효과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조가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 얼마만큼 효과성을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 또는 개발도상국의 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원조 효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조 효과성에 입각한 원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이 합의 내용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소득 국가가 국가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즉 여서만 저소득 국가는 개발도상국, 수원국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들이 먼저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는 연간 GDP 몇 % 상승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간 몇 % 성장률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국가 목표를 그들이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부에 의해서. 또 이를 바탕으로 원조 제공자가, 즉 공여국이 또는 국제기구가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방향으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가? 수원국의 정책 주도성에 강조한다. 정책 주도성? 그들이 뭔가 스스로 그들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로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만큼 경제 성장을 하길 원합니다라는 수원국만의 그들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원조가 들어갔을 때 이 원조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그들이 논의한 주요 안건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의에서 서약된 금액은 2006년까지 우리가 160억 달러라는 금액을 원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몬트레이 국제회의, 즉 UN 개발지원 국제회의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살펴보면요. 잠시만요. 자, 효과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부채 탕감 이니셔티브는 이제 뭐 실행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이죠. 조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채무 우리가 1980년대까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이 고채무 빈곤국이 증가했다. 고채무 빈곤국이 늘어났다.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들이 뭐 멕시코와 브라질을 뭐 시작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채무가 아주 많이 누적된 이 빈곤한 국가들에 대한 부채 탕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이 몬트레이 국제 회의에서 합의했고 논의했고 이끌어내서 이들을 어떻게 조속히 완전히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행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빌레 2000 캠페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빌레 2000 캠페인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PPP라는 것을 통해서 무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재원 유인의 중요성에 부각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PPP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PPP가 뭐의 약자냐면요. P는 퍼블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P는 프라이빗이고요. 세 번째는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파트너십을 맺는다. 프라이빗은 어떤 수행 주체입니까? 기업을 얘기합니다. 프라이빗 컴퍼니, 기업. 퍼블릭은 어떤 수행 주체입니까?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은 프라이빗이고 관은 퍼블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즉 무역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기업이 들어와서 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원조와 함께 또는 그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을 더 돕겠다. 그리고 그것을 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부각이 된 회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복습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80년대에 고채무 빈곤국에 대해서 좀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주빌렉 2000 캠페인의 새로운 용어인데 제가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PPP도 그 주빌렉 캠페인 이후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부채 탕감 이니셔티브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복습이 필요한데, 자,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좀 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을 한번 도출해내는 과정을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고채무 빈공국은 언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980년대입니다. 고채무 빈공국이 증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배경이 무엇이었죠? 외부적인 위기가 왔으니 그것이 바로 석유 파동이었고요. 그것이 국제 경제 위기로 나타났고, 국제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들이 가장 먼저 원조를 삭감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그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진국들은 가장 먼저 원조를 삭감하게 되죠. 또는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받는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국가들은 누굽니까? 개발도상국입니다. 원조를 못 받게 되니까요. 그럼 개발도상국은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구조적인 요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질서,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있다는 거죠. 개발도상국은요, 이미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적 세계 정치 경제 질서가 우리에게는 매우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계 경제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하기에는 너네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원조를 해줘도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가 계속 쌓여가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으로 이 고채무 빈곤이 증가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모라토리엄은 채무 유예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나중에 갖겠다 라고 선언한 대표적인 고채무 빈곤국은 어디입니까? 82년도에 멕시코가 있겠고요. 87년도에 브라질이 있겠습니다. 자, 고채무 빈곤국의 부채 탕감을 실행해줄 국제기구는 어디인가? 여러분들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IMF라는 곳이고요. IMF는 주로 구조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차관 업무를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이제 국제기구의 어떤 노력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IMF를 중심으로 국제기구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의 이러한 몬트레 국제회의에서 이런 고채무 빈곤국에 어떻게 부채 탕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이제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빌리 캠페인 2000이라는 것은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이 주빌리 캠페인 2000이 이 몬트레 국제회의를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아까 효과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주빌리 캠페인 2000이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캠페인이란 빈곤 국가들이 짊어진 부채를 탕감하자는 캠페인이에요. 여러분들 캠페인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캠페인이라는 것은요, 사회 정치적 목적자를 위해서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캠페인은 주로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을 주도하는 것이 주로 NGO들 또는 시민단체들인데요. 이러한 캠페인이 이루어지면요, 여론이 조성이 되고요. 정책을 만드는데 이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가 정책을 만드는데 또는 국제기구가 정책을 만드는데 이런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이러한 부채 탕감 또는 빈곤 국가들의 부채 탕감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이 되면요. 이런 사실상 캠페인을 통해서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목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정부가 듣고 국제기구가 듣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캠페인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요, 보통 SNS를 통해서 많은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운동이 바로 이제 캠페인입니다. 굉장히 그 피스 캠페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떠한
그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시위를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죠. 이 주빌리 캠페인은 바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NGO에 의해서 진행된 캠페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국제적인 또는 비정부적인 캠페인이라고 꼽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이 부채 탕감을 어떻게 시민과 NGO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결국에 정부와 국제기구가 결정을 내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부채 탕감은요. 왜냐하면 원조나 구조 조정이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행 주체는 정부와 국제기구인데 그 고채무 빈곤국이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고채무 빈곤국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들을 시민사회나 NGO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준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주빌리 캠페인 2000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채무 빈곤국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주는 캠페인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시민사회와 NGO가 하는 그 캠페인을 정부와 국제기구가 받아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인 게 바로 주빌리 캠페인 2000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부채, 빈곤, 부채 탕감, 빈곤 퇴치는 누구의 몫인가? 정부, 국제기구의 책임인가? 시민사회의 노력인가? 또는 공여국, 수원국 국민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가? 이게 과연 누구의 몫인가라는 것을 국제기구뿐만 아니고 그리고 공여국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진국 개발도상국뿐만 아니고 이 모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개발도상국이 처해져 있는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몫인가를 있는 그대로 알린 아주 중요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공여국, 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캠페인 통해서 알린 계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주빌리 캠페인 2000에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빈곤 국가들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 영국의 주도, 누구 주도? 영국의 옥스팜의 주도로 이제 이 캠페인이 진행이 되었고요. 1986년 옥스팜이 추진한 부채 위기 인식 개선 캠페인의 영향을 받은 영국 정부는 서방 7개 선진공업 국가들로 구성된 G7에서 외채 경감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이러한 영국의 지지는 1996년에 이르러 세계은행과 IMF 이 외채 과다 빈곤국들을 위한 외채 경감 계획을 추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한 NGO에서 시작한 운동이 한 국가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죠? 옥스팜이 영국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되었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서 더 큰 국제적인 아주 평화로운 캠페인으로 완성을 시켰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요한 성공적인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다음은 이제 PPP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PPP의 정의를 좀 내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rivate Public Partnership이고요. 민관 협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은 무엇인가? 개발도상국의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제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개발도상국 원조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분의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이 있는 개발도상국 진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 공동사업, 공동기금으로 이제 실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개발도상국을 돕는다, 협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이런 민간이 참여를 해서 빈곤 감소를 하겠다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관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 기업이 원조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PPP의 형태로 원조에 참여하게 되고 왜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엔 첫 번째 이유는요, ODA가 개발도상국 지원 방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것에 대한 한계를 굉장히 느끼게 되었다. 즉 ODA를 통해서 원조를 할 경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ODA만으로 그 원조의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렇게 2000년대에 이제 전 세계를 덮치면서 ODA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원조를 삭감한다. 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선진국들은 원조를 삭감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ODA가 삭감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ODA에만 의지를 할 수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함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누가 또 다른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정부의 수행 주체가 정부일 경우는 ODA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업이 원조의 수행 주체가 된다면 그들은 PPP나 CSR이나 이런 직접 투자나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더 많이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게 된 게 바로 2000년대부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P가 만들어진 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원조를 함에 있어서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같이 합쳐보자. 그들이 협력하게 해보자. 라는 것으로 PPP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곤 감소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ODA와 결합된 민간 기업의 투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국가, 개발도상국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업들은 그러면은 손해가 뭡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PPP를 하면서 많은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은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고서 그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운다던가 기술 이전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기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기업은 그러면은 선량하게 돈만 투자하고 원조에 가담하고 기업은 어떠한 이윤도 낼 수가 없는 것인가?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텐데 기업도 당연히 가지고 가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추후에 이렇게 PPP로서 원조에 가담을 하면 그 원조를 받는 수혜국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기업과 함께 PPP를 스리랑카에 진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리랑카의 정부 입장에서 또는 스리랑카의 국민 입장에서는요. 원조를 해주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예를 들어 삼성이 함께 PPP를 진행한다. 그러면 삼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추후 그 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이 스리랑카에 진출을 한다. FDI로 진출을 한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부의 협력 아래, 시민들의 협력 아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기업이 더 이상 돈을 버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2000년도부터 이제 나온 기업에 대한 인식과 책임이 기업이 빈곤, 환경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관심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바로 PPP를 통해서 하나의 원조 방식으로 표현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사례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PPP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PPP로 원조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 미국의 사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PPP 사례가 무엇인가? 바로 르완다라는 개발도상국, 르완다가 수혜 국가가 되는 것이죠. 르완다는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인데 르완다의 커피가 유명합니다. 커피 빈이 유명하죠.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르완다의 스타벅스 커피 생산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PPP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즉 린관 파트너십이면 무엇입니까? 린은 스타벅스가 되는 것이고, 스타벅스라는 기업, 관은 미국의 정부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는 코이카라는 곳이 원조를 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원조를 담당하는 기구는 USAID라는 곳이 있습니다. USAID라는 곳에서 미국의 원조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파트너십을 누가 맺습니까? 미국의 스타벅스라는 기업과 미국의 원조를 실행하는 기구인 USAID와 이 둘이 협력을 해서 르완다 커피 농장을 지원하는 원조를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업 파트너는 스타벅스, 그리고 미국의 원조 기구인 USAID, 그리고 수원국의 정부에 해당하는 르완다 정부, 그리고 캐모믹스라는 개발 컨설팅 기업,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사업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고요. 목적은 르완다 커피 농장을 조성해주고 농작 구조를 향상시켜주기 위한 원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품질 커피를 더 나은 값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그렇잖아요. 르완다 커피빈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있고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르완다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품질 개선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농민들이 이로 인해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누가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을 누가 도와줍니까? 르완다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의뢰를 해서 미국 정부는 스타벅스와 손을 잡고 전문가는 개발 컨설팅 기업에서 파견이 돼서 결국에는 원조의 형태로 이 르완다 커피가 조금 더 고품질, 그래서 더 나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농장의 장비, 기계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농장의 장비를 지원해주고 협동조합을 설립해줍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농민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부족한데, 그들이 그 농민 한 명 한 명에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요,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주로 개발도상국 농가에 행하여지는 원조 중에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시켜주고 농부를 교육시킵니다. 농부 과정을 지원해주고 교육시키고요. 커피를 세탁할 수 있는 공장 또한 마련해줍니다. 이러한 네다섯 가지의 원조를 통해서 성과는 무엇입니까? 즉 원조의 효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과는 4만 명의 르완다 농부들, 농부는 커피를 생산해내는 커피 빈을 생산해내는 농부들입니다. 이 농부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커피 세탁 공장을 설립하고 보수해주면서 더 많은 커피를 생산해줄 수 있게끔, 또는 더 많은 고퀄리티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르완다 블루 버번 커피를 5천여 개의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게끔 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스타벅스의 어떤 PPP의 협력의 결과이죠. 그리고 커피 판매 자금으로 이 르완다 지역의 학교를 설립해주고 주택 보수 작업 등을 해주는, 그야말로 순수한 원조의 형태까지 만들어주는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요, 그냥 순수하게 원조만 하는 것과 PPP가 들어가는 것과는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기업이 들어가고 조금 더 파트너가 더 왕성해지고 많아지고 하면서 이 PPP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이 효과, 성과는 일반 원조보다는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PP가 2000년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한 원조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몬트리올 국제회의를 얘기하는데 길게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몬트리올 국제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PPP도 얘기를 했고요. 캠페인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부채 탕감에 대한 얘기도 해봤습니다. 자, 그게 다 어떠한 이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MDG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즉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몬트리올 국제회의에서는 일단 재원을 증대하기 위한, 재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ODA를 각국과의 GNI
기준 0.7%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을 논의한 게 바로 이제 이 국제회의 주된 목적이었고, 기타 여러 가지 논의도 진행이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었다라는 것이 몬트레 국제회의에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 게 로마입니다. 로마 국제회의, 로마에서 이루어낸 선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선언은요, 이제 2003년도에 열린 원조 조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입니다. 몬트레 회의 이후 다크는요, 작업반을 형성해서 개도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까에 대한 내용을 회의한 게 바로 이제 로마 회의라는 곳입니다. 2003년도 로마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참여 기관은 25개의 양자 공여국, 이제 여러분들 이 용어가 시사하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25개 양자 공여국, 23개의 다자 기관, 그리고 28개의 개도국 대표들이 모여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 이런 것들이 M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 선언문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개최된 회담이 끝나면서 우리가 다 정리하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고 그 선언문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노력할 것이다라고 공동으로 합의하는 것이거든요. 로마 선언문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화로운 원조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개발도상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공역의 원조를 일치시키는 것을 보장할 것. 즉, 개발도상국은 수원국이죠. 공여국의 원조의 목적성이 이 양국이 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절차 및 관행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공여국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공여국은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는 원조이기 때문에 절차와 관행이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이 원조의 절차와 관행이 복잡하면요, 그만큼 원조의 효과성이 달성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간소화된 원조로 즉각적인 원조가 실행이 되어야지만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여기관에서 실행되는 이 원조의 절차와 관행을 최소화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한 선언이고요. 세 번째는 조화로운 원조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 및 국가의 정책 절차 관행을 개선하자라는 것입니다. 2번에서 더 연결돼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번은 개발 공동체가 조화의 기초로 구현해낸 모범 관행 원칙 및 기준들의 실행을 위해 합의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원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원국에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 관행, 그리고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만 이 원조의 효과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 이런 원조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합의가 되어야지만 원조의 효과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루어진 회의는 바로 마라케시 회의인데요. 마라케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4년도에 모로코에 있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개발 성과 관리를 위한 두 번째 국제 원탁 회의입니다. 참여 기관은요, 지역 개발 기구들, 지역 개발 금융 기구들이 주로 모였는데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미주 개발은행, 유럽 부흥 개발은행, 세계은행, OECD 등이 모여서 마라케시 각서에 합의를 한 회의입니다. 자, 마라케시 선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원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원칙과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원칙과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케시 각서에 포함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과 관리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즉, 개발도상국의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거. 목표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측정하는 방법을 공여국가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 관리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공여국가 시민사회 도움으로 시민사회에서 NGO를 칭합니다. 도움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여국 및 공여기관 내에서 성과 관리를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된다. 성과 관리라는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과 관리가 원조의 효과성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범세계적인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구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마라케시 선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몬트레이와 로마와 마라케시에 거친 회의를 보면요.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런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파리선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파리선언은 이 몬트레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마라케시 선언에 이어진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몬트레이 이후에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선언을 위해서 개최된 회의는요. 91개국이나 되는 정부 개발원조 담당관 그리고 26개 공여기관, 수원국, 시민사회 단체, 민간기관의 대표자들 정말로 많은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내용은요. 2003년 로마선언, 2004년 마라케시 원탁회에서 채택된 주요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들 합의가 제시한 교육과 원칙을 기반으로 이제 선언문을 채택한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원조의 효과성을 우리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장시간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선언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범지구적인 선언문을 통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개발 원조 활동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대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12개 지표로 나눠져 있고요. 2010년도까지 공여국가, 수원국 또는 선진국가, 개도국 모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5개 원칙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 5가지 원칙에 대한 세부 지표를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행동 중심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하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5가지 원칙은 교과서 85쪽부터 여기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 85쪽에서부터 86쪽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그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도국의 주인의식입니다. 원조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국은 그들이 먼저 주도하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제시해 줘야 된다. 누구에게? 국제기구에게, 누구에게? 공여국에게. 공여국이나 국제기구가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고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조 일치입니다. 개발도상국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원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여국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네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들어가서 원조를 실행하는데 많은 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감축시키고 원조의 비구속화는 뭐냐면요. 원조를 굉장히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원조의 목적성에서. 특히나 이 원조를 구속화시켜서 상업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국가의 원조가 들어갈 때 물론 정부를 통해서 ODA가 실행이 되지만 이 정부가 돈을 쓰면서 하는 원조 아닙니까? 재원이 한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ODA 자금이 마련이 되고 그 ODA가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조를 진행할 때 주로 그 자국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원조에 실행되는 그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캄보디아 통신망을 깔아주는 4G를 깔아주는 원조, IT 원조를 진행을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ODA로서 코이카가 진행하는 무선 원조로서 4G 통신망을 깔아주는 IT 원조를 진행을 한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요. KT가 함께 들어갑니다. KT가 우리나라 통신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KT의 많은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결국에 자국의 대한민국의 기업을 도와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조를 통해서. 물론 이 캄보디아는 수혜국이고요. 이 IT 원조를 통해서 커다란 수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지속 가능한 원조를 위해서는요. 이 코이카가 KT랑 함께 SK텔레콤과 함께 4G망을 깔아주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기업의 어떤 기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ODA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업의 이윤을 낼 수 있는 작용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원조를 위해서는 원조를 비구속화시킨다는 건 무엇인가? 그 자국이 스스로 역량 강화돼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원조의 비구속화인데 결국에는 그 자국에 있는 통신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원조를 함께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조의 비구속화입니다. 아무리 한국 정부가 ODA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구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타이드되어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기업과 함께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의 이런 기업을 조금 더 협력해주고 조금 더 지원해줘가지고 그들이 통신망을 4G 통신망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원조를 실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원조 비구속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조 비구속화를 실현시키고 그리고 중복되는 원조를 감축시키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우선이 되는 개발도상국 우선순위에 부합이 되는 원조를 하기 위한 원조 일치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파리 선언에서 두 번째로 삼습니다. 세 번째는 원조 조화인데요. 공동의 계획 및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조가 조화로우려면요. 앞서도 우리가 마라카시 선언에서도 봤듯이 공여국가, 수원국 간에 조화로운 계획 및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조 조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3번은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원조가 아무리 이루어져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원조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게 얼마나 관리가 되는 것인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 결과 지향적 체계를 마련해주고 투명하고 관리 가능한 성과 측정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호적 책무인데요. 공여국, 수원국 간의 개발 원조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원조가 성공적이다 그러면은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성공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 원조에 대한 실패가 있다 그러면은 상호 간의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상호 책임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한 수행 주체의 책임이 아니고 이 원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입된 수많은 수행 주체들 모두의 책임이다. 또 그 더 위에 올라가서는 공여국 또는 다자기구와 수원국 이 모두가 함께 하는 게 바로 이 파리 5대 원칙의 5번째 해당하는 상호적 책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 선언에서는 5대 원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리 선언 이후에 파리 선언에서 발표된 5가지 선언이 얼마만큼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2008년도에 열린 아크라 행동 강령입니다. 그리고 부산 선언 그 이후에 이제 효과적인 개발 협력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2011년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82쪽에 있는 원조의 효과성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국제 합의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 마라케시, 파리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가나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에 있는 도시인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 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파리선언 이후에 2008년도에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을 하는 회의였고요. 남남 및 삼각협력, 그 다음에 삼각협력은 여기서 남북 협력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 취약국에 대한 강조를 또 여기서 부각시켰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다시 한국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또 특징이 무엇인가?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 결과중심,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창성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요. 효과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앞서 봤듯이 우리가 보통 얘기를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MDG가 이제 발표된 이후로 이 MDG가 성공하기 위하려면 원조의 효과성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동의 목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몬트레이부터 아크라까지 계속 여러 회담이 열리면서 이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왔고요.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5가지 선언, 파리 선언문에서 5가지 원칙을 정했고 이 5가지 원칙을 이행하면서 원조 효과성을 높이자라는 공동의 어떤 발표문을 만들었고 공동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국에 이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조 효과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는 이야기가 부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원조라는 의미는 원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에는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다자기구에서 수원국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도움일 텐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파트너십을 강조하자. 파트너십은 무엇인가? 수평적인 것이다. 개발의 효과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원조의 효과성이 아니고 개발의 효과성이라고 이름을 바꿔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부산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NGO의 역할이 강조된 것입니다. 자, 수행자가 물론 정부와 민간 기업도 중요하다. PPP 형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가장 필드의 전문가, 가장 개발도상국의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 NGO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NGO 이 세 수행 주체의 협력이 굉장히 이상적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부산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주요 이제 개발협력 기구 및 이니셔티브 여러분들 교과서 91쪽에 해당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요. 이제 2000년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흐름은 이제 2010년도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2010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 G20 정상회의가 만들어진 데는 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밑에 G20을 좀 보시면요. 1990년도 말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가 IMF라는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죠, 대한민국도. 자, 이때 국제적으로 금융 및 외환위기와 관련 대응 시스템이 없었다. 즉,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런 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서 국제사회 주요 경제금융 이슈를 논의하는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G20이라는 것이에요. G20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주요 선진국들과 신흥국, 중앙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무장관 회의를 열기 시작한 거, 그리고 이게 계속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G20가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G20 정상들이 서울에서 모였는데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무역투자 증진 등 기본 의제들과 개발 지원, 글로벌 금융 안정망 등 새로운 의제들 및 에너지, 기후변화, 녹색 성장,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개혁 등의 사안에 대해서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MDG가 좀 끝나가는, 종료되는 그 시점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외부적 변수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산에서 열릴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조의 효과성을 개발의 효과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보자라는 논의가 나왔고요. 이 좀 더 효과적인 개발 협력으로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목적 하에 이제 이 총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제개발 협력 주체들이 이 MDG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를 최대화, 그리고 효과적 개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말한 게 이제 개발의 효과성, 파트너십, NGO의 역할 강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보자. 이런 얘기도 부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은 파리 선언 이후 부산 파트너십 지표를 발표해서 시민사회를 위한 지표와 민간 부분 지표가 새롭게 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브라질의 리우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내용을 가지고 녹색 경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향후 발전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는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플러스 20은요. 원래는 리우 환경개발 회의였고요. 그 다음에는 10년 후에는 리우 플러스 10, 20년 후에는 리우 플러스 20가 열렸다는 것이죠. 리우 회의는 우리가 1980년대 역사를 배울 때 리우에서 열린 환경회의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후속으로 10년 후, 20년, 매년 10년마다 리우에서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고 2000년대에도 환경회의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주제하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 MDG가 종료가 되면서 지금 SDG가 또 우리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SDG로 가기 바로 직전에 포스트 2015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116쪽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SDG로 가기 전에 새로운 개발 아젠다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가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도 초반부터 MDG와 함께 쭉 2015년도까지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의 흐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2000년대 MDG의 성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은 정말 많은 국제회의를 거쳐서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이 빨간색 과제 문항을 여러분들이 푸셔가지고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학습하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